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지방 소도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통쾌함을 느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가슴 한편이 시린 아픔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 모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사람은 결코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이야기는 어느 가을날 오후 한 병원의 화려한 기념식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날은 지역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메디컬 센터의 개원 2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병원 로비는 축하 화환으로 가득했고 지역 유지들과 의료계 인사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모여들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천장 아래 붉은 카펫이 깔린 통로를 따라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병원은 이 도시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이었습니다. 15층짜리 건물에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었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큰 병 걸리면 가는 곳으로 통했습니다. 개원한 지 20년 동안 이 병원은 지역 의료의 중심이 되어 있었고 병원장과 이사진들은 지역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념식은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1층 로비에는 임시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의자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앞쪽 VIP 좌석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고 뒤편에는 일반 참석자들을 위한 좌석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뒤편 구석,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에 한 여성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정임 68세. 그녀는 수수한 차림새였습니다. 몇 년은 입었을 법한 베이지색 코트에 손때 묻은 검은색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빗어 넘겼지만 손질이 필요해 보이는 흰머리가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입술에는 색조차 바르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누군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는 동안에도 그녀는 그저 조용히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은 가방 위에 가지런히 모아놓았고 등은 곧게 펴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움츠러든 듯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 주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사실 박정임에게 이 병원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아니, 특별하다기보다는 잊을 수 없는 악연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15년 전 그녀의 남편이 이 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추락사고였습니다.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왔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상태가 호전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의사는 잘 회복하고 있다고 했고 박정임은 간병하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3일째 되던 날 갑자기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내부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수술이 이루어졌지만 남편은 그 수술대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박정임은 그때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보호자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차갑게 전해진 의사의 말, 복도에 혼자 남겨진 그녀, 손에 쥐어진 남편이 낡은 지갑, 그 안에 들어있던 딸의 유치원 사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의 수술 과정에서 명백한 의료 과실이 있었습니다. 초기 수술 때 내부 손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수술 후 관찰도 소홀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자의 기저질환 때문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박정임은 싸워볼 생각도 못했습니다. 당시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고 의료 분쟁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5살이던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슬퍼할 시간도 분노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을 가슴에 묻고 딸을 위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청소 일을 했습니다. 식당 설거지도 했습니다. 새벽 배달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휘어지는 것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딸 하나만을 보고 살았습니다. 다행히 딸은 착했습니다. 엄마의 고생을 아는지 공부도 열심히 했고 말썽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딸은 간호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엄마, 나 간호사 될 거야. 그래서 아픈 사람들 돕고 싶어. 딸의 그 말을 들었을 때 박정임은 울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그 병원에서 그 슬픔 속에서도 딸은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딸이 정식으로 이 병원의 간호사장으로 임명되는 날이었습니다. 박정임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딸이 초대하려 했지만 그녀가 사양했습니다. 엄마가 가면 내가 불편할 것 같아서. 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마가 가장 먼저 와야지. 하지만 박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뒤에서 조용히 볼게. 내가 빛나는 모습만 보면 돼. 그래서 그녀는 지금 이 자리 뒤편 구석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식순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병원장의 축사가 있었고 이사장의 기념사가 이어졌습니다. 공로패 수여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신임 간호사장 임명식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박정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곧 딸이 무대에 오를 것입니다. 딸의 이름이 호명되고 임명장과 배지를 받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 저기 누구 아니야? 날카로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정임은 움찔했습니다.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네, 박정임이잖아. 목소리의 주인공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박정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이선옥, 68세. 그녀는 화려했습니다. 명품 트위드 재킷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최근에 미용실에서 손질한 듯 윤기가 흘렀고 얼굴에는 정교한 화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금팔찌가 여러 개 끼워져 있었고 손에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선옥은 박정임의 학창시절 동창이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같은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둘의 처지는 달랐습니다. 박정임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남의 집 식모살이를 했습니다. 반면 이선옥의 집은 그 동네에서 제법 사는 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회사를 운영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살림을 꾸렸습니다. 학교에서 이선옥은 늘 박정임을 무시했습니다. 너네 집 아직도 연탄 떼니? 교복도 물려 입는 거야? 점심값도 없으면서 무슨 수학여행을 가려고 해?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던졌습니다. 박정임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졸업 후 둘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박정임은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공장에 취직했고 이선옥은 전문대를 나와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이선옥은 몇 년 뒤 지역 유지의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그가 바로 이 병원의 현 이사장이었습니다. 결혼 후 이선옥의 삶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남편은 장인의 병원을 물려받아 키워나갔고 이선옥은 병원 이사장 부인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각종 모임의 회장을 맡았고 자선행사에 이름을 올렸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선옥이 지금 박정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정말 박정임이네. 얼마만이야? 이선옥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놀람과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정임은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선옥이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아니야, 앉아 있어. 편하게 있어. 그 말에는 너는 일어설 필요도 없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둘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긴 어쩐 일이야? 초대받은 거야?
이선옥이 물었습니다. 박정임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구경 좀 하러 왔어요. 구경? 여기를? 이선옥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리고는 피식 웃었습니다. 어머, 아직도 이 동네 살아?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말에 박정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선옥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정임의 남편이 이 병원에서 사망한 것을. 그때 소문이 났었으니까요. 작은 도시에서는 그런 소식이 금방 퍼집니다. 그때 참 안 됐더라. 남편분 여기서 돌아가셨잖아. 이선옥이 말했습니다. 위로의 말처럼 들렸지만 그 어조는 달랐습니다. 근데 그때 간병비도 못 내서 난리였다면서. 병원비도 밀려서 고생했다고 들었는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몇몇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은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은 신임 간호사장 임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지은 간호사장님, 무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임의 딸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무대 옆에서 한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흰색 간호사복 위에 정장 재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습니다. 얼굴에는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박정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컸구나. 저렇게 당당하게 무대에 서는구나. 그런데 이선옥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잠깐, 박지은? 혹시 내 딸? 박정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선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머, 맞네. 내 딸이 여기 간호사였구나. 그리고는 허리를 숙여 박정임에게 속삭였습니다. 근데 아직도 간호사밖에 못 됐네? 의사는 못 되고, 뭐 그럴 만도 하지. 집안 배경이 없으면 그것도 어려운 거야. 박정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이사장이 박지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케이스를 꺼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간호사장 배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금색으로 빛나는 딸이 받을 배지. 이선옥이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 배지 주네. 예쁘다. 그리고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가서 구경 좀 하고 올게. 박정임이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이선옥은 이미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무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박정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대에서 임명식이 끝나고 박지은이 배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촬영을 위해 이사장과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선옥이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사장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여보, 왜? 이선옥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한다고 올라왔지. 신임 간호사장님 축하드려요. 박지은은 어리둥절한 표호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이 박지은의 손에 들린 배지를 가리켰습니다. 배지 예쁘네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박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배지를 내밀었습니다. 이선옥이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빛에 비춰보며 말했습니다. 아, 정말 예쁘네. 이거 달면 자부심 느껴지겠어요. 그리고는 무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박정임이 있는 쪽을 정확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배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머, 미끄러졌네. 배지가 무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박지은이 황급히 무릎을 꿇어 배지를 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선옥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구두굽으로 배지를 밟았습니다. 조심하세요. 다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며 발로 배지를 꾹꾹 눌렀습니다. 금색 표면에 흠집이 생겼습니다.
박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로비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선옥이 발을 치우고 말했습니다. 어머, 제가 실수를 했네요. 미안해요.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박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배지를 주워들었습니다. 흠집이 난 배지를 보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선옥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집안 배경 없으면 병원에서도 끝이에요. 간호사장이 뭐 대수예요. 의사도 못 되면서. 박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한테 무슨 원한이라도 있으십니까? 이선옥이 피식 웃었습니다. 원한? 없어요. 그냥 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박지은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배지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박정임이 일어났습니다. 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딸이 모욕당한 것 같았습니다. 박지은이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선옥이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다가왔습니다. 어머, 모녀였구나. 역시 그렇더라니. 그리고는 박지은에게 말했습니다. 내 엄마 알아? 옛날에 얼마나 가난했는지. 학교 다닐 때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다녔어. 나중에 남편도 여기서 죽었고. 박지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만하세요.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왜 그러세요? 엄마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어요? 이선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잘못? 아무것도 안 했지.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박지은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를? 바로 그때 박정임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그만해. 하지만 엄마.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박정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박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정임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박정임은 바닥에 떨어진 배지 조각을 하나하나 주웠습니다. 흠집난 배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옷소매로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딸의 손에 그것을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내 거야. 내가 받아야 할 거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내가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만 보면 돼. 박지은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고개 들어. 넌 아무 잘못도 안 했어. 박정임은 딸의 어깨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 이선옥이 그 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가난한 건 대물림 되나 봐.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로비는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몇몇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사회자가 어색하게 다음 순서를 진행했고 사람들은 천천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박정임은 딸을 데리고 로비를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딸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더 잘났으면. 박정임이 딸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근데 엄마가 무릎까지 꿇고. 괜찮아. 엄마는 괜찮다니까. 두 사람은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박정임은 딸을 집까지 바래다 주고 혼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낡은 가구들과 오래된 가전제품들.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박정임은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죽던 날, 그 복도에서 혼자 울던 날, 그리고 오늘 딸이 모욕당하는 것을 지켜본 날,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정임은 핸드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저 김 과장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병원에 계셨던 거 제가 봤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박정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오늘은 그냥 한 사람의 엄마였으니까. 하지만 내일 정상적으로 출근할게요. 오늘 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정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오늘 병원에서 그녀를 알아본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기념식이 한창일 때 병원 직원 중 한 명이 박정임을 보고 깜짝 놀라 굳어버렸었습니다. 그는 몰래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여기 왜 오셨습니까? 박정임은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쉿, 오늘은 그냥 엄마로 왔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부탁이에요. 그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임의 진짜 정체를. 그녀는 단순한 가난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박정임은 보건복지부 산하의료감사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15년 전 남편이 사망한 후 박정임은 슬픔 속에서도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녀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독학으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했고 대학 입학 자격을 얻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야간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보건행정학과였습니다. 낮에는 청소 일을 하고 저녁에는 학교에 갔습니다. 밤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딸을 돌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대학이에요? 고생만 하시네. 하지만 박정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4년 후 그녀는 졸업했습니다. 성적은 우수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 지원했습니다. 나이 때문에 여러 번 떨어졌지만 결국 한 곳에서 그녀를 받아주었습니다. 그곳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였습니다. 박정임은 거기서 일하며 의료사고 사례들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병원의 잘못을 입증하지 못해 좌절하는 사람들을, 그녀는 그들을 도왔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사례를 분석하고 자료를 모으고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능력은 인정받았습니다.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의료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의료감사위원회는 병원에 대한 전수조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었습니다. 의료사고 은폐, 비리, 불법 진료 등을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정임은 위원장이 된 후에도 조용히 일했습니다. 화려한 직함을 내세우지 않았고 언론에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한 가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병원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15년 전 남편이 사망한 그 병원, 오늘 딸이 모욕당한 그 병원. 사실 박정임은 이미 1년 전부터 그 병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은폐되고 있다는, 장비 납품 과정에서 비리가 있다는, 환자들이 불필요한 검사와 수술을 강요받고 있다는. 박정임은 조사팀을 꾸렸습니다. 조용히 철저하게 의료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환자들을 면담했습니다.
내부 고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그 병원의 이사장과 주요 의료진들이 조직적으로 의료사고를 은폐해왔다는, 장비 납품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왔다는, 환자들에게 과잉 진료를 해왔다는, 15년 전 남편이 사망 기록도 다시 조사했습니다. 명백한 의료 과실이었습니다. 초기 수술의 부실함, 수술 후 관찰 소홀, 재수술 지연, 모든 것이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조작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박정임은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딸의 임명식을 보러 갔다가 그런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정임은 평소처럼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위원회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준비 다 됐습니까? 박정임이 물었습니다. 네, 위원장님. 모든 자료가 정리되었습니다. 보도 자료는 작성 완료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오전 10시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박정임이 단상에 섰습니다. 수수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료감사위원회 위원장 박정임입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는 전국 주요 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브리핑룸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전수조사라는 단어의 무게를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강제성을 띤 전면적인 감사를 의미했다. 몇몇 기자들은 이미 휴대전화를 꺼내 속보 송고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박정임은 기자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특히 의료사고 은폐, 리베이트 수수, 과잉 진료 의혹이 있는 병원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15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온 전문가로서의 자신감과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이 묻어났다. 뒤편의 스크린에 화면이 띄워졌다. 조사 대상 병원 명단이었다. 전국 각지의 대형 병원들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다. 기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스크린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명단의 맨 첫 번째, 가장 위에 한 병원의 이름이 크게 표시되어 있었다. 바로 그 메디컬 센터였다. 어제 박정임이 모욕을 당했던, 딸이 간호사장으로 임명되었던 바로 그 병원이었다. 기자들은 즉각 반응했다. 손이 일제히 올라갔고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위원장님 하는 호칭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한 기자가 다른 기자들을 제치고 먼저 질문을 던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이 있습니까? 해당 병원들에 대해 어떤 정보를 확보하신 겁니까? 박정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해당 병원에서 지난 10년간 최소 15건의 의료사고가 은폐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15건이라는 숫자의 브리핑룸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박정임은 계속해서 말했다. 또한 장비 납품 과정에서 수십억 원대의 리베이트가 오간 증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거래 내역, 관련자들의 진술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른 기자가 손을 들고 물었다. 병원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미 통보를 하셨습니까? 박정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강제력을 가지고 진행될 것입니다. 이미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받은 상태이며 조사팀은 현재 현장으로 이동 중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다.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해당 병원과 연관이 있으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조사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닙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브리핑룸의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물들었다. 박정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대답했다. 이번 조사는 1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제보를 받고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자들을 면담하는 과정이 1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개인적인 감정과는 무관합니다. 저는 다만 제 직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만약 제 개인적 감정이 개입되었다면 저는 이 조사에서 배제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진행되었고 위원회 전체의 결정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은 30분 넘게 계속되었다. 질문과 답변이 오갔고 추가 자료들이 배포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기자회견이 끝났다. 박정임이 단상에서 내려오자마자 각 언론사의 속보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 주요 병원 전수조사 착수, 의료사고 은폐, 리베이트 의혹, 메디컬 센터 등 조사 대상.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속보 팝업이 떴고 SNS에는 관련 게시글들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같은 시각 그 병원 이사장실에서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이사장은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포털 사이트 뉴스 섹션에 뜬 속보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가 중얼거렸다. 갑자기 왜? 아무 예고도 없이. 바로 옆 소파에 앉아있던 이선옥이 남편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채고 물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이사장은 대답 대신 모니터를 가리켰다. 이선옥이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녀도 굳어버렸다. 의료감사위원회에서 우리 병원 조사한대. 이사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책상 위에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이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상대방은 병원 전속 변호사였다. 목소리가 급박했다. 이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이사장이 대답했다. 지금 뉴스 봤습니다. 의료감사위원회에서 장비 납품 관련 서류, 의료기록, 재정장부 전부 압수 대상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점점 더 다급해졌다. 회계팀, 의료기록실, 심지어 이사장님 사무실까지 전부 수색 대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사장님, 지시를 내려주세요. 하지만 이사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손에 든 수화기가 땀으로 미끄러질 정도로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흘러나왔다. 갑자기 이사장의 머릿속에 한 이름이 스쳐 지나갔다. 박정임. 의료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이름. 그 이름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다. 아니, 최근에 들었다. 그것도 아주 최근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호사에게 물었다. 저기, 혹시 의료감사위원회 위원장이 박정임이라는 분 맞습니까? 변호사가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박정임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걸 왜 물으십니까? 이사장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내를 쳐다보았다. 이선옥은 남편의 이상한 눈빛을 보고 불안해졌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쳐다봐요? 당신. 이사장의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으로 변했다. 어제 누구한테 그랬다고 했죠? 응? 누구? 이선옥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무슨 소리예요? 누구한테 뭘 어쨌다는 거예요? 이사장이 책상을 탁 쳤다. 박정임이요. 박정임한테 모욕을 줬다면서. 어제 기념식 때. 이선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어제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병원 로비에서 만난 초라한 차림의 여자. 무릎 꿇고 배지를 주었던 여자. 그 여자의 이름이 박정임이었다. 잠깐, 설마. 이선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설마 그 박정임이? 그녀는 황급히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포털 사이트를 열고 검색창에 입력했다. 의료감사위원회 위원장 박정임. 검색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다. 뉴스 기사들과 함께 사진이 떴다. 이선옥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비명을 지를 뻔했다. 어제 본 그 여자였다. 수수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그 여자. 딸이 모욕당하는 걸 지켜보면서도 참았던 그 여자. 배지를 밝혔는데도 무릎 꿇고 주었던 그 여자. 바로 그 여자가 의료감사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이선옥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다. 입술이 새하얗게 질렸고 손에 든 스마트폰이 덜덜 떨렸다.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 가난했던 박정임이 학교 다닐 때 점심도 제대로 못 먹던 그 애가, 남편 죽고 간병비도 못 냈다던 그 여자가. 화면에는 박정임의 프로필이 자세히 나와 있었다. 뉴스 기사를 클릭하자 더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왔다. 박정임 위원장은 15년간 의료 분쟁 조정 및 감사 업무를 담당해온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과거 남편을 의료사고로 잃은 후 40대 중반의 나이에 야간대학에 진학해 보건행정학을 공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력을 쌓아 3년 전 현직에 임명되었다. 기사를 읽을수록 이선옥의 손은 더욱 심하게 떨렸다. 남편을 의료사고로 잃었다는 것, 그것도 이 병원에서 40대 중반의 대학에 진학했다는 것,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리고 15년 동안 한 길을 걸어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 이선옥은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앉아버렸다. 어제 그 수수한 차림의 여자가 사람들 틈에 숨듯이 뒤편 구석에 앉아있던 그 여자가, 자신의 모욕을 묵묵히 견뎌낸 그 여자가, 무릎까지 꿇고 배지를 주어 딸에게 쥐어주던 그 여자가 바로 의료감사위원회 위원장이었다니. 내가 뭘 한 거야? 이선옥이 중얼거렸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의 머릿속에서 어제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여기 왜 왔냐고 비웃던 것, 남편 죽은 이야기를 꺼내며 조롱하던 것, 간병비도 못 냈다고 비아냥거리던 것, 딸의 배지를 빼앗아 바닥에 떨어뜨린 것, 구두 굽으로 밟아 훼손한 것, 집안 배경이 없으면 끝이라고 말한 것, 모든 것이, 모든 순간이 지금 이 상황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뉴스는 계속해서 보도되었다. TV를 켜자 모든 채널에서 이 소식을 다루고 있었다. 한 방송사에서는 박정임 위원장의 과거 행적을 집중 조명하고 있었다. 앵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박정임 위원장은 매우 이례적인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남편을 의료사고로 잃은 후 홀로 딸을 키우며 야간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 의료분쟁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화면에는 박정임의 대학 졸업 사진이 떴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가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주변에는 20대 젊은이들이 함께 서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박정임은 유독 나이가 많아 보였지만 눈빛만은 그 누구보다 빛나고 있었다. 앵커는 계속해서 말했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매우 원칙적이고 공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수백 건의 의료 분쟁을 다루면서 단 한 번도 청탁이나 압력에 굴복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에 누구보다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한 남성이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다. 자막에는 전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동료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그가 말했다. 박 위원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개인적으로 큰 아픔을 겪으셨지만 그것을 개인의 원한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시스템을 바꾸는데 평생을 바치셨죠. 또 다른 동료의 인터뷰가 이어졌다. 밤낮 없이 일하셨어요. 사례를 분석하고 자료를 모으고 전문가들을 만나고 정말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공정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어요.
자신의 감정이 판단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늘 경계하셨거든요. 이선옥은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이 어제 모욕했던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15년 동안 한 길을 걸어온 사람이었다니, 개인의 아픔을 공익을 위해 승화시킨 사람이었다니. 바로 그때 남편의 휴대전화가 또 울렸다. 이사장은 화면을 확인하고 급히 전화를 받았다. 병원의 행정실장이었다. 이사장님, 지금 병원이 난리가 났습니다. 조사팀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뒤지고 있어요. 의료 기록실은 봉쇄되었고 회계팀 사무실도 전부 압수수색 중입니다. 직원들이 모두 패닉 상태입니다. 환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사장이 물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외래 진료는 일단 중단되었습니다. 입원 환자들은 계속 치료 중이지만 보호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언론도 병원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취재진들이 로비까지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은 전화를 끊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20년간 쌓아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다. 명성도, 지위도, 재산도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병원 현장에서는 실제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었다. 의료감사위원회 조사팀 20여 명이 투입되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의료 기록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재정 장부를 분석하고 컴퓨터 하드드라이브를 압수했다. 장비 납품 관련 서류, 계약서, 이메일 기록까지 사사치 뒤지고 있었다. 직원들은 조사관들의 질문에 답해야 했다. 한 간호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다. 의사들이 불필요한 검사를 지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환자가 원하지 않아도 권유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또 다른 직원은 말했다. 장비 업체 직원들이 자주 이사장실을 드나들었습니다. 봉투를 전달하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의사들도 소환되었다. 한 의사는 조사관 앞에 앉아 진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저는 그냥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과잉 진료를 하라는 압력이 있었습니다. 실적이 안 나오면 불이익을 받았어요. 또 다른 의사는 의료사고에 대해 진술했다. 은폐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기록을 수정하라고, 보고하지 말라고. 조사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박정임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다.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대신 부위원장이 조사를 진두지휘했고 박정임은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전체 과정을 감독했다. 일주일 후 1차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메디컬 센터 10년간 의료사고 10억 원 은폐, 장비 납품 비리 50억 원 규모, 이사장 등 수사 의뢰, 과잉 진료로 환자들 피해, 보상 및 처벌 예정. 헤드라인들이 모든 언론을 도배했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이사장과 주요 의료진들이 소환되었다. 회계 담당자, 구매 담당자도 조사를 받았다. 장비 납품 업체 대표들도 줄줄이 검찰에 출석했다. 이사장은 결국 구속되었다. 의료사고 은폐, 배임, 횡령, 뇌물수수 등 혐의가 적용되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사장이 호송차에 실려가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카메라를 들이댔고 플래시가 터졌다. 이사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병원 운영권은 정지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임시관리인을 파견해 병원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사진은 전원 해임되었고 문제가 된 의료진들도 직위해제되었다. 병원은 사실상 국가관리체제로 들어갔다. 이선옥의 삶도 완전히 무너졌다. 남편이 구속되자 재산은 즉시 동결되었다. 은행 계좌가 잠겼고 부동산도 압류되었다. 명품 가방과 옷들, 귀금속들도 모두 압류 대상이 되었다. 검찰 조사관들이 집에 들이닥쳐 물품 목록을 작성했고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갔다. 이선옥이 회장으로 있던 각종 모임에서도 연락이 끊겼다. 부인의 자선단체,
동호회 등등. 과거에는 그녀를 모시려고 아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전화도 받지 않았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았다. 모임 단체 채팅방에서도 그녀는 조용히 퇴장당했다. 길거리에서 아는 사람을 마주치면 모두들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다. 과거에는 먼저 다가와 인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를 못 본 척했다. 어떤 이는 대놓고 비난했다. 남편이 저런 짓을 하는데 정말 몰랐어요? 같이 살면서 몰랐다는 게 말이 돼요? 또 어떤 이는 수군거렸다. 그 돈으로 명품 사고 호화 생활했으면서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라고.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어제 병원에서의 일이 계속 뉴스에 보도되는 것이었다. 의료감사위원장 딸 간호사장 임명식에서 공개 모욕당해 이사장 부인 위원장 모르고 배지 훼손 무릎 꿇게 만들어 보복 조사 아니냐는 의혹도 하지만 조사는 1년 전부터 진행. 기사 제목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녀를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권력 믿고 사람 무시하더니 결국 적골 났네. 인과응보다 인과응보. 남편 비리로 호화 생활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무시했으니 당연한 거 아냐? 이런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렸다. 하지만 박정임은 기자회견을 열어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혔다.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이번 조사는 1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제보를 받고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자들을 면담하는 과정이 1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모든 과정은 기록되어 있으며 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제보가 있었고 피해자들이 있었고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조사의 이유입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만약 제가 개인적 복수를 하고 싶었다면 15년 전에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고 지식도 없었고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했습니다.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 그것이 제가 걸어온 길입니다. 한 달이 흘렀다.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최종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박정임은 딸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저녁 시간이었고 딸은 막 퇴근한 참이었다. 문을 열어준 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병원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업무가 가중되었기 때문이었다. 엄마. 딸이 어머니를 보고 반갑게 맞이했다.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가 위원장이었다는 거 왜 말 안 했어?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약간 섞여 있었다. 박정임이 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너한테 짐이 될까봐. 엄마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너도 부담스러웠을 거야. 사람들이 내 실력이 아니라 엄마 덕분이라고 할까봐 걱정했어. 딸이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말해줬어야지. 나 혼자 모르고 있었잖아. 박정임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엄마는 그냥 엄마로 있고 싶었어. 내 엄마로. 위원장이 아니라 그냥 박정임으로. 내가 엄마를 바라볼 때 직함이 아니라 사람으로 봐주기를 바랐어. 하지만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딸이 울먹였다. 내가 더 잘났으면,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었으면 엄마가 그런 모욕을 안 당했을 텐데. 박정임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안할 거 없어.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내가 간호사가 된 것도 간호사장이 된 것도 모두 내 노력이야. 엄마는 그저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딸의 어깨가 작게 떨렸고 박정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을 견뎌내고 마침내 이 자리에 도달한 것에 대한 눈물이었다. 박정임이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지은아, 엄마가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잘 들어. 딸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박정임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은 오래 참으면 약해지는 게 아니야. 진실을 꺼낼 힘을 모으는 거야. 딸이 어머니의 말을 곱씹었다. 박정임은 계속해서 말했다. 엄마는 15년을 참았어. 하지만 그 시간은 무기력하게 보낸 시간이 아니었어. 준비하고 배우고 힘을 키운 시간이었어. 그래서 마침내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 너도 그래야 해. 힘들 때 참되 포기하지는 마. 그 시간을 준비의 시간으로 만들어. 응. 딸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정임이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고개 숙이지 말고 내 자리에서 당당히 살아라. 누가 뭐래도 내가 간호사장이 된 건 내 실력 때문이야. 엄마 덕분이 아니야. 그걸 절대 잊지 마. 알았어, 엄마. 딸이 대답했다. 박정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앉아 저무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며칠 후 박정임은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파일이 놓여 있었다. 그 병원의 최종 조사 보고서였다. 박정임은 파일을 펼쳐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모든 의료사고 사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은폐 과정, 관련자들, 피해 규모 하나하나 꼼꼼히 분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한 페이지에 15년 전 남편의 사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박정임은 그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다.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사고 경위가 서술되어 있었고 최종 결론이 명시되어 있었다. 명백한 의료 과실로 판명. 초기 수술 시 내부 손상 미확인, 수술 후 관찰 소홀, 재수술 지연. 유족에게 보상 및 사과 권고. 박정임은 보고서를 덮었다. 눈을 감았다. 15년. 정말 긴 시간이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딸을 키우고 공부하고 일하고 참고 기다린 시간. 하지만 이제 끝났다. 남편의 억울함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진실이 밝혀졌다. 박정임은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이제 됐어. 당신 억울함 풀렸어. 병원도 처벌받았고 책임자들도 처벌받았어.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시스템이 바뀔 거야. 당신이 헛되이 간 게 아니야. 그날 저녁 박정임은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천천히 앨범을 펼쳤다. 그 안에는 남편이 사진들이 가득했다. 젊은 시절의 사진, 결혼식 사진, 딸이 태어났을 때의 사진. 박정임은 그중 한 장을 꺼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다. 남편이 작업복을 입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20대 후반쯤으로 보였다. 환하게 웃고 있었고 눈빛이 맑았다. 박정임은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